이 늙은이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물걸레를 던지는 소리와 함께 영숙의 몸이 휘청였어요. 박준서가 유럽행 비행기에 오른 지 일주일,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고 손주도 없는 낮 시간엔 거침이 없었죠. 제가 하란 대로 안 하면 요양원 가는 거 그거 진짜 몰라서 그래요? 거실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영숙은 무릎 꿇은 자세로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왼쪽 무릎은 며칠째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죠. 당신 같은 노인네 하나쯤 이 집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걸요? 당신 아들도 관심 없잖아. 미라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일부러 뜨거운 주전자를 영숙의 손등 가까이에 뒀어요. 놀란 영숙이 손을 움츠리자 미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숨겨진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이 집은 자신의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저 방해물에 불과했으니까요.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닦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럼 지금부터 재산을 노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감금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30해 동안 한결같이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아내 영숙은 내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검은색 넥타이가 아닌 하늘색 넥타이였죠. 법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준서, 이제 정말 떠나는 거네요. 영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마치 우리의 첫 데이트 때처럼 말이죠. 그때도 그녀의 목소리는 이렇게 떨렸었습니다. 그래, 40년 동안 기다려준 여행이야. 이제야 시간을 내줘서 미안해. 내 손이 자연스럽게 영숙의 뺨을 감쌌어요.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30살 때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친구들과 함께 유럽 한 바퀴 실컷 돌아보고 오세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지난 4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후배였던 그녀와 결혼한 지 어느덧 40년이 흘렀어요. 검사로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숙은 늘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영숙아, 2달 금방 지나갈 거야. 내가 없는 동안 성민이랑 미라가 자주 들를 거래. 걱정하지 마.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성민은 대기업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며느리 미라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탓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없는 동안 신경 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알아요.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어요. 영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쓰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첫 장기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여행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떠나는 장기 여행이었죠. 대학 시절부터 검사의 길을 걸어왔고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2달이라는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항상 내게 말했어요. 당신이 퇴직하면 꼭 긴 여행 떠나요. 우리 함께. 하지만 영숙은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로 여행을 포기해야 했어요. 대신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등을 떠밀었죠. 당신 친구들이랑 다녀와요. 남자들끼리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재현, 동훈, 태식. 모두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크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치 18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준서야, 이제 검사님 타이틀도 벗었으니 편하게 놀아보자고. 재현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18살 때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어요. 이탈리아의 로마, 프랑스의 파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젊은 시절 꿈꿔왔던 도시들을 하나씩 밟아나갔습니다. 영숙에게 매일 사진을 보내고 전화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잘 받던 영숙이 점점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여행 중반쯤 아들 성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이 잘 지내는지 물었더니 그저 네, 잘 지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친구들과의 여행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때 성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민이 공항까지 마중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 성민이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성민아, 무슨 일이야? 내 어머니는? 성민은 잠시 말을 못 잇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언제? 어떻게? 아버지가 떠나신 지 일주일 후에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초기 치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어머니는 어디 있어?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요양원에 계세요, 아버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영숙은 건강했어요. 가끔 건망증이 있긴 했지만 그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당장 데려와. 지금 바로. 성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미라와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다니. 하지만 성민의 표정에서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차 안에서 성민은 말이 없었어요. 내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라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미라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영숙이는 어디 있어? 어느 요양원에 있는 거야? 미라는 성민을 힐끔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하수 요양원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왜 자꾸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의심이 커져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짐 좀 풀게. 우리 부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이상한 기운. 영숙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옷장을 열었더니 영숙의 옷도 대부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영숙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사진, 성민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영숙의 미소가 담긴 모든 순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없는 동안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숙에게 정말 치매가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평화로웠던 나의 일상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안에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의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정말 치매가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 영숙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성민과 미라는 오후에나 요양원에 방문하자고 했지만 그들의 감시 없이 영숙을 만나고 싶었어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 불안감은 더 차가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하수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어요. 건물은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문은 닫혀 있었지만 옆문이 약간 열려 있었어요. 아마도 직원들이 출입하는 문인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희미한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고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서 조는 듯 했습니다. 나는 벽에 붙은 안내판을 확인했어요. 203호 영숙의 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01호, 202호, 그리고 마침내 203호.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이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외출복처럼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영숙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영숙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안도감.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어요. 준서. 영숙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영숙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드디어 왔군요. 매일 밤 이렇게 기다렸어요. 이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은 치매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영숙은 잠시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가 시킨 대로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야 당신이 돌아왔을 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라, 내 며느리.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던 거군요. 자세히 말해줘, 영숙아. 어떻게 된 일인지.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일주일 후에 미라가 찾아왔대요. 평소와 달리 무척 다정했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도 함께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복지 상담사를 데려왔습니다.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여러 서류에 서명하게 했대요. 영숙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른 채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라와 성민이 영숙을 병원에 데려갔어요.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미라와만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 후로 영숙은 이 요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영숙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아버님께는 말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테니까요.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그래야 아버님이 돌아오셨을 때
퇴원할 수 있어요. 영숙은 미라를 믿었대요. 성민도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족 외에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감시받았대요.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은 모두 영숙을 치매 환자 취급했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30년 검사 생활을 하며 많은 범죄를 다뤘지만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걱정 마, 영숙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널 데리고 나갈 거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몸이 마르고 약해진 느낌이었어요. 단 2달 만에 이렇게 변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방문할게.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우리가 만났다는 걸 말하지 마. 미라와 성민에게도.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검사 모드로 돌입했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인 후 아침 일찍 나는 행동에 나섰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전자상가였습니다.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구입했어요. 예전에 수사할 때 자주 사용하던 장비들이었죠. 그 다음은 은행이었어요. 최근 6개월간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내가 여행을 떠난 직후 우리 부부의 공동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미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의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영숙 명의의 재산이 성민과 미라에게 증여된 형태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미라와 성민은 내가 없는 사이에 영숙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영숙이 검사를 받았다는 병원이었어요. 의사를 만나려 했지만 면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와 잠시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영숙의 치매 진단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상한 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주방, 그리고 내 방에. 그리고 성민과 미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정해진 대본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너무 공손하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면회 가실래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성민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와 성민은 계속해서 영숙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설명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 무표정한 얼굴,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영수가 나야. 준서. 영숙은 나를 모르는 척했어요. 미라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상태가 안 좋으신가 봐요. 어머님은 이제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하세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요양원을 나온 후 나는 성민과 미라에게 피곤하다며 먼저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옛 동료 한동욱을 만나러 갔어요. 한동욱은 내가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노인 학대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한동욱의 사무실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이자 사기예요. 선배님의 부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동욱은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 영숙의 정신 감정을 다시 받는 것. 둘째, 위조된 서명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것. 셋째, 은행 거래 내역과 재산 이전 과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증거만 충분하다면 미라와 성민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사기죄, 노인학대죄, 그리고 불법 감금죄까지. 한동욱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숙을 위해서라면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어. 내 도움이 필요해. 한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정의를 세울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어요. 이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는 영숙을 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30년 검사 경력을 가진 내게 법과 정의는 익숙한 영역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법과 정의가 내 가족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쓸쓸한 모습.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한동욱의 조언대로 증거를 더 수집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성민과 미라를 마주했어요. 그들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했지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미라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오늘은 무슨 계획이세요, 아버님? 미라의 질문에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계획은 없어. 그냥 집에서 쉬려고. 미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성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행동에 옮겼어요. 첫 번째 목표는 영숙의 치매 판정에 관여했던 복지사 오수진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욱이 알아낸 정보로는 그녀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노인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복지센터는 생각보다 한적했어요. 안내데스크에서 오수진을 찾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검사 시절 신문 기술을 떠올렸어요.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들고 천천히 핵심으로 다가가는 것. 오수진에게 내가 영숙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지만 치매 판정에 의문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의 상태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오수진의 경계심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케이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박영숙님 케이스는 좀 특이했어요. 초기 평가에서는 치매 증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이 계속 박영숙님의 이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건망증이 심하다, 집을 나가려고 한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권했죠. 오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가 직접 박영숙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모른다고만 대답하셨거든요. 너무 일관된 답변이라 오히려 이상했죠. 보통 치매 환자분들은 기억에 편차가 있거든요. 어떤 건 기억하고 어떤 건 기억 못하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영숙은 미라의 지시대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오수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박영숙님의 치매 판정에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가 최종 판정을 내렸고 가족들이 요양 결정을 했으니 오수진의 증언은 금과 같았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연락처를 받고 필요하면 법정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오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어요. 박영숙 님이 정말 치매가 아니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복지센터를 나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설치해둔 카메라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한동욱에게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로 영숙의 재산 정리 문서를 확보하라고 조언했어요. 오후가 되자 미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들떠 보였어요. 마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지 미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성민도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사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미라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시어머니 드디어 치웠어.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강남 한복판에 이런 아파트를 차지하다니 꿈만 같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그 어조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10년이나 참았어. 매일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특히 시어머니는 날 며느리로 본 적이 없어. 항상 남의 집 아이 대하듯 했다고. 근데 이제 끝이야. 시아버지도 곧 설득할 거야. 노인 요양원 하나면 충분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미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영숙을 치웠다니. 우리 집을 차지했다니. 내게도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성민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정말 이 모든 일에 가담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도 미라에게 속은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성민을 불렀어요.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성민아, 내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다.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눈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오수진과의 대화 내용, 영숙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미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녹음된 파일을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성민의 표정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놀라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럴 수가. 미라가 저에게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했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보여줬고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미라에게 완전히 속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제서야 그가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왜 이런 짓을.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성민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다. 내 어머니를 구해야 해.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결단력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를 빨리 요양원에서 모셔와야 해요. 이제 미라에게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미라에게 전화해 급한 가족회의가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1시간 후 미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야, 영숙이가 치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니? 미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했어요. 아버님, 병원 검사 결과요.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드디어 치웠어.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미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은 분노에 찬 눈으로 미라를 쳐다보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녹음 내용이 재생되었습니다. 10년이나 참았어. 매일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미라는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패닉이 스쳤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더 이상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곧 설득할 거야. 노인 요양원 하나면 충분해. 이 말에 성민은 완전히 분노했어요. 그는 미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자세를 바꿨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를 인간 취급 안 하셨어요. 10년 동안 매일 성민이 엄마라고만 부르시고 제 의견은 한 번도 존중해주지 않으셨죠. 이 집에서 항상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런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 아파트, 30년 전에 사셨으니 얼마나 가치가 올랐겠어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미라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나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이제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미라야,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오늘 당장 영숙이를 데려올 거다. 법적 조치는 진행할 테니 각오해라. 미라는 잠시 반항하려는 듯 했지만 이내 포기한 듯 했어요. 그녀는 묵묵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동욱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영숙을 요양원에서 데려올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영숙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하수 요양원의 가족 행사 날이었어요. 어르신과 함께하는 봄맞이 행사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자리에는 모든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성민, 미라, 그리고 나. 영숙은 창가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나를 향해 반짝였습니다.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어요. 요양원 로비는 화사한 봄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테이블만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손톱을 만지작거렸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젯밤 내내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환영 인사를 했어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마다 돌아가며 어르신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있다고 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님의 남편 박준서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법정에 섰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민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드디어 치웠어.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그만해요. 지금 당장 그만해요. 미라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나는 녹음기를 계속 재생했어요. 10년이나 참았어. 매일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미라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성민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성민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곧 설득할 거야. 노인 요양원 하나면 충분해. 녹음이 끝났어요. 로비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라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시집살이하며 받은 서름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미라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저를 딸처럼 대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성민 엄마, 성민 아내라고만 불렀죠. 제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집안일 했어요.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셨죠. 미라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그것이 노인을 학대하고 거짓 치매 판정을 받게 하고 재산을 가로챌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미라는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준비하고 퇴근 후에도 집안일 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그런데 보상은요?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왜 안 돼요? 시어머니도 행복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실 수 있잖아요. 미라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떤 분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런 며느리가 있다니 라고 했어요. 요양원 원장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드러났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미라는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소리쳤어요. 성민은 그저 무너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한동욱이 모든 과정을 도왔습니다. 영숙은 즉시 요양원에서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영숙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한편 미라는 노인학대,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민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는 과정이었어요. 검사 출신인 내가 증인석에 서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미라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드러났어요.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법률 지식을 이용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영숙의 서명을 위조하고 의사를 속이고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미라는 노인 학대, 사기, 문서 위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피고인 박성민은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법정을 나오는 길 성민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라에게 속아서 어머니께 이런 일이 생기게 해서.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성민아,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와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어요.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내 손자 민준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영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영숙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무너졌네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야. 앞으로 더 소중하게 지내자.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졌고 손자는 이제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미라는 감옥에 갔고 성민은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영숙의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손자 민준이는 이제 겨우 5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주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성민이도 더 자주 봐야겠어요. 아들도 많이 힘들 텐데.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우리는 천천히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들, 손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성민이 민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이제 다 나았어. 할머니는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빨리 나았지. 민준이는 해맑게 웃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정의의 심판은 끝났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는 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 그것은 법정에서의 싸움보다 더 길고 어려운 여정일 테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가 그치면 더 맑은 하늘이 오듯이 이 아픔이 지나면 우리 가족에게도 다시 맑은 날이 올 거라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아니,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고급 시계와 명품 옷은 사라졌어요.
대신 소박한 청바지와 면 셔츠를 입고 있었죠. 성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강남의 큰 아파트가 아닌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미라와 이혼한 후 스스로 독립을 선택했죠. 그것이 진정한 반성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민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요양원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민이 꺼낸 서류 봉투에는 은빛 정의센터 설립 계획서가 들어 있었어요. 부당하게 요양시설에 갇힌 노인들을 돕는 법률 지원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민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 계획은 성민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와 영숙, 그리고 한동욱까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나는 자문위원으로, 영숙은 상담 책임자로, 성민은 운영 담당자로 활동하는 계획이었어요. 한동욱은 이미 법률 자문을 맡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성민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은빛 정의센터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한동욱이 법률적인 부분을 도왔고 영숙은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나는 검사 시절 인맥을 활용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열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사례가 들어왔어요.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보내진 7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이웃이 신고한 케이스였어요. 우리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숙은 그 여성과 직접 만나 상담했어요. 그녀는 영숙처럼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강요로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요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센터에는 더 많은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성민은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라는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성민은 가끔 그녀를 면회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라가 변화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민이 전하는 소식은 달랐습니다. 미라는 교도소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아갔다고 해요. 특히 교도소 내 노인 재소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성민이 전한 미라의 말은 의외였어요. 출소 후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하겠다는 진심 어린 반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자신이 10년간 시집살이로 받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되돌려준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라의 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서의 씨앗이 싹트는 걸 느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미라도 결국 환경의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3개월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오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치매 판정에 의문을 제기했던 복지사였어요. 오수진은 이제 우리 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영숙은 기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센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성민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미라가 모범수로 선정되어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교도소에서의 그녀의 변화는 진심이었나 봅니다. 성민은 미라가 출소하면 우리 센터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부탁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함께 일하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한 이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미라는 출소했어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센터에 왔을 때 그녀는 모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히 영숙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센터 안에 잔잔한 감동이 흘렀어요. 미라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갈등 상담에 특화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민은 이제 센터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센터는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영숙은 노인 상담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나는 법률 자문을 계속했어요. 미라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성민, 미라, 민준이, 그리고 나와 영숙. 비록 성민과 미라는 이혼했지만 함께 민준이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7살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어요. 영숙이 내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부부의 깊은 신뢰가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어요.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과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센터에 같이 갈까?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미소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었어요. 센터로 향하는 길,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노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어요. 서로를 보살피고 지키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것.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었어요.